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5일 월요일 오늘 우리 시장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3.4%나 오른 4,457로 지난주 4,300의 벽을 깬 데 이어 4,400선까지 깨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지난주에도 7% 이상 급등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역시 7% 넘게 뛰면서 13만 8천 원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70만 원 선도 넘겼다가 69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장을 좀 보니까 오른 것만 많이 오르고 내린 것도 참 많은 양극화의 모습이 좀 보이네요. 코스닥 지수 1.26% 오른 957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원 오른 1,443원 8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0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렉시 하늘 위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진짜 노래처럼 9867님께서 소장님 붉은 말에 해가 되더니 주식시장도 붉은 물결이네요. 방과 후 목돈연구소도 청취율 빨갛게 상승 곡선 업하자고요. 어머 같은 마음이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식님께서 소장님 오늘이 소한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 절기상 작은 추위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비하면 기온이 살짝 오른 듯도 하지만 바람이 차가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주가 상승은 반도체주가 견인하는 듯 싶네요. 해주셨어요. 저도 오늘 점심 약속이 이제 SBS 근처에서 있어서 이제 뛰어갔거든요. 늦을까봐. 근데 이 찬바람을 와 맞으면서 가니까 콧물이 이게 질질질질 나더라고요. 오늘 감기 걸린 게 아닌데 찬바람에 콧물이 줄줄줄줄줄.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찬바람 되도록 쐬지 않으시도록. 네, 맞아요. 요즘 주가 상승 반도체가 견인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일부에 우리 자세히 다뤄볼 거니까 채널 계속 고정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전 세계 기업인들과 개발자, 투자자,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바로 세계 최대 가전기술 박람회 CES 때문입니다. 1967년 처음 시작된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말 그대로 TV나 냉장고를 보여주던 가전 전시회로 시작했습니다. 컬러 TV나 비디오 플레이어, CD, DVD, 스마트폰처럼 지금은 당연한 기술의 첫 무대 역시 CES였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CES는 가전을 넘어 자동차, 우주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기술 올림픽이 됐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로봇을 만들고 가전 회사는 헬스케어를 이야기하는 산업의 경계마저 이곳에서만큼은 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CES를 미래 예고편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기술이 돈이 될지, 산업 지형이 어디로 움직일지 그 힌트가 매년 CES에 담겨 있거든요. 올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참가했는데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매년 선정하는 CES 최고 혁신상은 우리나라 기업이 절반 이상을 휩쓸었다고 하네요. 2026년 CES의 공식 슬로건은 혁신가들의 등장입니다. 한마디로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겠죠. 그 기술의 중심은 역시나 AI인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받는 건 로봇처럼 형태로 보여지는 피지컬 AI입니다. 가정용, 산업용 반려 로봇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들이 올해 전시장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들은 조만간 아무래도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될 것 같죠? 또
또 스마트 글래스 반지처럼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하드웨어들도 대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개막 전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엔비디아의 젠슨 황, AMD의 리사 수 CEO가 각각 무대에 올라 AI 혁명의 다음 단계를 밝힌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시장에 거품을 더할지 아니면 새로운 돈의 방향이 될지는 이번 CES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로켓처럼 튀어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시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4%, 코스닥 지수가 1.3%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 우리 증시가 아주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이틀 연속 경신했고 네. 코스닥도 상승폭을 확대해서 1%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도 역시나 반도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8% 가까이 상승했는데 네. 오늘도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네. 오늘 대만 증시에서도 TSMC가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엔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글로벌리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봐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수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프로그램 매매, 바스켓 매매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을 좋게 봤을 때 코스피 지수를 다 같이 담는 그 비중이 외국인 전체 수급에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 전체를 산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오늘 많이 산 종목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이런 특정 주도주를 중심으로 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기세가 진짜 놀라워요. 그 시가총액이 이제 800조 원을 넘기는 이런 거대한 종목이 이틀 동안 새해 들어서만 거의 15% 정도 오른 건가요? 이게 진짜 흔한 일이 아닌데, 근데 이 정도 되면 또 나오는 말이 단기 과열 부담 이런 말이 또 나올까 봐 걱정도 되고, 연구원님 분석에는 아직 뭐랄까 이게 지붕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으신지. 제가 금요일 오늘 내내 정말 전화로 저희 이제 고객들도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식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한마디로 지금 가격이 싼가에 대해서 그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 기업인 거는 늘 변함이 없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 비중에 있어서는 계속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훨씬 잘 가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가면서 삼성전자 비중이 불과 작년 6월에 코스피 전체에서 15% 아래로 삼성전자랑 우선주까지 합한 비중이 떨어지면서 9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비중이 22에서 2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가가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못 가기 시작하기 전까지 2024년도 평균 비중이 24%대 좀 상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게 원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회복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 시가총액 측면에서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또 그 최근에 뭐 글로벌 뭐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도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그런 빅테크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국장의 반도체주들을 조금 더 매력 있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때요? 그래서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은 건 알겠다. 작년에 더 못 갔으니까 올해 더 잘 갈 건 알겠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굳이 사냐?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이걸 또 두 번째로 그럼 그쪽 빅테크 기업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그 주가 산정을 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네. 얘네가 다 IT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꽤나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 대장주라고 하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나 소프트웨어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 대표주들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아요. 40~50%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분명히 높은데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게 100%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2배 가까운 성장을 올해 연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우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뭐 대표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보다 현재 상황으로서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기업 이게 더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는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숫자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 어방목 열심히 들으면 도움이 되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성장성은 어쨌든 더 높은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치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PBR 밸류에이션이라고 주가 산정할 때 한국말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거를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입니다. 네, 그 점유율 순으로 봤을 때도 네. 그렇게 세 개고 그렇게 했을 때 미국 마이크론이 PBR이 5.3배 입니다. 미국 기업이라서 훨씬 원래 좀 더 높지 않냐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시총 500조를 넘긴 SK 하이닉스 역시 4.2배 수준으로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 급증한 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1.9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도 잘하지만 파운드리 사업도 영위합니다. 네. 물론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압도적인 전 세계 1위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2위거든요. 파운드리에 있어서도. 그런데 삼성전자와 TSMC의 시총 격차가 여전히 지금 3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5년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비슷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도 2위를 하고 있고 메모리에서도 지금 100%대 이익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밸류에이션 격차가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좁혀지는 과정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숫자로 증명이 되려면 사실은 그 실물 지표라고 하죠. 데이터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데 이 지난주 발표된 12월 수출 지표 보니까 뉴스에서 보면 진짜 잘 나왔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식 용어로는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아닙니까? 맞아요.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은 수출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에 사실 삼성전자가 8% 가까이 상승한 거는 12월 수출이 너무 잘 나와서인데요. 12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도 그리고 2025년 연간 마지막 달이었기 때문에 연간으로도 사상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수출을 저희가 질이라고 하죠. 네. 수출의 비중을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4%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3%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전체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컸고요. 안 그래도 1등인데. 네. 그래서 왜 그러냐를 생각해 보면 다들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짓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상승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훨씬 크니까 가격도 인상이 되고 당연히 물량은 지금 부족한 수준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정말 전형적인 호황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수출이라는 지표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당장 이번 달 그리고 당장 이번 주부터도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들이 쭉 있잖아요. 그 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내일부터 미국 시간으로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립니다. 네. 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라고 말씀을 소장님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사실 모든 IT 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바로 8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대치가 아주 높은데도 그거보다도 잘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일주일 뒤 TSMC 실적이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같은 주에 21일 하이닉스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ASML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등 거의 이제 매주 반도체 거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게 견조한 수요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 모든 기업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계속 좀 주가에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또 반도체주 말고도 눈에 띄는 게 원전주였어요. 이현숙님께서도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했는데 오늘 팔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꼭 한번 참았어요. 아이고 잘하셨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넘게 올랐네요. 무슨 호재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저희가 반도체가 AI의 두뇌라고 하면 저희 전력 원전은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전기가 없으면 AI를 돌리지 못하니까요. 네. 근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를 원래 사서 썼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전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것을 예측이 되니까 발전소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사고로 멈췄던 3마일 섬 원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원전 이벤트였는데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고로 멈췄던 원전을 다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20년 동안 여기에서 전력 공급을 독점적으로 우리가 받겠다. 그러니까 사고 났던 원전이라도 좋으니까 그 전기를 다 우리에게 달라. 독점 계약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뉴스킬 파워가 엄청 18% 급등을 또 했죠.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부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또 나오는 등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원전주들이 AI 전력 인프라의 핵심으로 다시금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였던 환율 얘기도 좀 해보죠. 1,500원 간다 이랬던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정부 대책이 먹힌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난 24일이죠. 24일 날 환율이 하루 만에 35원 가량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구두 개입을 하기도 했지만 함께 발표된 게 세제 지원 3종 세트였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 이렇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내 복귀 계좌 RRIA라는 것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환해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또 것입니다. 네.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이걸 달러로 보유하고 있지 말고 원화로 해지를 해라. 환율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양도세를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해서 달러 유출을 좀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사실 미장을 하는 그 서학개미들이 되게 많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구조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원화를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같이 보유하면서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세제 혜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해외 주식 할 때
환율 떨어지면 뭐 주식이 올라도 손해기도 하니까 보통 네. 환해지 상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또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또 세금 따로 매기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달러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달러 들고 있지 말고 이걸 바꿔라. 바꾸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이거 말고 세 번째 대책이 더 강력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미들의 힘도 강력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출 국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기관, 그러니까 회사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번 돈을 한국 본사로 보내면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강력해요. 2013년에도 비슷한 조치를 했을 때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환율이 1,20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뚝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가 상당합니다. 이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도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벌어온 달러를 이제 환전해서 시장에 풀면 안정이 되기는 하죠.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때도 환율을 고려해야 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도 환율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할 땐 달러인데 외국인들이 투자할 땐 원화입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안전자산은 달러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되게 항상 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환율이 안정되면 그 리스크가 크게 경감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정책이 발표된 24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 신고가 경신에 어느 정도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 다뤄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뤄주신 내용들 쭉 이제 한 줄로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많이들 팔까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팔지 마시고 물 들어올 때 놓으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라는 확실한 엔진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라는 또 날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환율 안정 의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순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지정학적 노이즈 이런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오늘 뭐 유가도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런 거에 흔들리기보다는 숫자로 증명되는 반도체 실적 호조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서 1월 효과를 온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미님께서 제가 아까 일부에 문자 소개하면서 오늘 뛰어가다가 찬바람을 싹 쐬니까 콧물이 저도 모르게 줄줄줄 흐르고 있었다 했더니 이한미님께서도 저도 햇살 좋아 산책했더니 저도 모르게 콧물 줄줄 났어요. 그래요. 우리 뭐 오늘 약간 조금 빙구 느낌으로 콧물 이렇게 줄줄줄 훌쩍훌쩍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겨울이구나 싶은 거죠. 최경숙님,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청계천에 나왔어요. 광장시장에서 육회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고등동창생들이라서 부담 없이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 없이라는 말 되게 무섭게 들리는데요, 최경숙님. 하늘도 맑고 제 옆에는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고 힐링이 따로 없어요. 아, 그러네요. 육회, 소주, 청계천, 고등동창생 완벽하네요. 하늘도 맑고 5가지가 지켜졌네요. 이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크리스탈님, 소장님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어떻게 하셨지? 저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전화만 오면 되거든요. 꼭 전화 오길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귀한 정보 들을게요. 맞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또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를 풀고요.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 이것이 개막합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미래 기술의 풍향계로 불리는 행사인데요. 올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도 대거 참가해 생활 가전부터 모빌리티까지 현실에서 바로 쓰이는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퀴즈입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영어로는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 CES, 2번 SES, 3번 SBS.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새해를 맞아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부터 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 그리고 상가 임차인 보호까지 아우르는 굵직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어방목 청취자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았습니다. 핵심 내용만 쏙쏙 들어볼게요. 올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법이 역시 구하라법.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민법이 2026년 1월 1일부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네. 핵심은 부모로서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는 자식의 재산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은 자녀를 수십 년간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부모더라도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현행법상 1순위 상속인이 돼서 보상금이나 재산을 독식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통해서 이런 비극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자녀가 살아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식이 먼저 유언을 한다는 게 맞는 일인가도 싶기는 한데 이 구하라법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부모에게 재산 안 줄래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긴 해요. 사실 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드물게 종종 있는 일이라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한 시점에서 이제 공증을 통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나를 버렸던 그 부모 한쪽 혹은 양쪽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게 되면요. 네. 이를 상속권 상실의 의사 표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부모가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하더라도 이게 확실한 유언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속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바로 제도화 가능합니다. 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꼭 필요한 법 같은데 만약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떡해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겠죠. 이때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 예를 들어서 키워주신 분 있잖아요. 네. 한쪽 부모가 키워주신 분 한쪽 부모거나 아니면 남겨진 형제들이거나 혹은 키워준 조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법원에 이 부모는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정황을 살펴서 부모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그 재산은 실제 자녀를 돌본 다른 가족들, 형제들이나 조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보면 그 양육 의무라는 거 그걸 위반했다라는 거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왜 이게 법원까지 가야 되냐, 자식 버리고 가면 바로 박탈시키면 안 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연락을 취했는데 키우는 쪽에서 좀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력이 안 되거나 본인이 너무 아프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연락을 한두 번 안 했다거나 용돈을 적게 줬다라는 정도로는 상속권을 뺏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완전히 외면했다던가 아니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시절에 방임, 유기했다던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서 연락을 스스로 완전히 끊고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았던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것도 있네요.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더 강화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디지털 성범죄 굉장히 위험한데 요즘 SNS 통해서 이런 맞아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딥페이크 때문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조작한 영상,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예외 없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 유포 목적이 입증되어야지 처벌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제도였는데 이제는 동의 없이 일단은 AI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 제작 자체부터 유포 전에 구체적인 형량은 어느 정도로 바뀌었어요? 네, 형량이 아주 높은데요. 네. 단순히 제작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를 어딘가에 게시하거나 전송, 공유하는 유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돈을 벌 목적으로 영리 목적 유포에 해당이 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 그러니까 하한선이 3년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집행유예도 어렵고 바로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범위도 뭐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끼리 공유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직접 그 영상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링크만 보내더라도 그게 유포로 간주가 됩니다. 또 해외 서버에 올렸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요. 네. 2026년부터는 역외 규정이 적극 적용이 돼서 해외 사이트 업로드 건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사 공조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도 이제는 얄짤없군요. 네, 나중에 삭제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금물이에요. 디지털 기록 자체는 남아 있고 이게 그렇죠. 아카이브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었나 봐요. 범죄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도 좀 강화가 됐다고? 네, 1월 1일부터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 안정비 제도가 지금 시행 중인데요. 네. 이 범죄 피해라는 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이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특히 강력범죄로 인해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면 치료비 감당도 어렵고 당장 또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계가 네. 어려워지는 생계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월 평균 임금 수준인 약 340만 원을 1회 안에 즉시 바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 구조금 요것도 인상이 된다는데 요거는 얼마나 올라요? 네, 오는 2월부터는 범죄 피해 구조금의 지급 한도와 기준이 현실화됩니다. 구조금이 뭐냐면 범죄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원래는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력이 없는 자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배상을 당장 못 받게 되니까 피해자는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그렇죠. 되는데 이걸 국가가 대신 일부 지급하는 돈이 구조금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국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2026년 개편안에 따르면 유족의 순위나 부양가족 수 그리고 피해자의 생계 유지 상황을 더 정밀하게 반영해서 인상된 금액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유족 구조금 돌아가신 경우에는 네. 가장이 사망해서 또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때 그럴 수도 지급되는 있죠. 액수가 크게 상향이 됩니다. 단순히 일괄적인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라면 얼마를 벌어들였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수익을 고려해서 네.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구조금이라는 거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요건이 다 있는데요. 네. 신청 대상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살인, 강도,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한해집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뭐 친족 관계에 있으면 그 가해자 무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신청자가. 그렇게 되면은 지급이 제한되고 될 수 있고요. 기한은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해당되는지 좀 헷갈리신다면은 네. 가까운 검찰청에 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되고 법률구조공단 측에도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보니까 올해 그동안 참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논쟁이 있었던 그런 법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3월부터 그동안 또 사회적 논의가 많았던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네요. 이거 핵심이 뭐죠?
네, 3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큰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넓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맨 아래쪽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결정할 때 단체 교섭을 하는데 네. 바로 자기를 고용한 그 회사는 사실은 힘이 없고 원청이 이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원청에 대고 협상을 하자라고 해도 우리는 직접 고용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법적인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업을 하잖아요. 네. 파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하면 사측에서 노조 간부 개인들에게 그 손해배상 전액을 각각 이렇게 연대 책임 형태로 다 묻는 형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각 개인이 가담한 정도 역할을 개별적으로 다 따져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바뀐 거예요. 아. 한꺼번에 묶어서 연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금지해서 이제 우리가 노동자들이 좀 더 경제적 압박 때문에 이렇게 뭐 파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군요. 요 얘기도 해보죠. 5월부터는 상가 임차인,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다. 뭐예요? 네, 이게 주택에는 이전부터 적용이 되던 건데 이제 드디어 상가에도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가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이른바 제2의 임대료라고 불리면서 큰 고통을 줬던 게 사실은 관리비였거든요. 관리비 맞아요. 네, 그래서 깜깜이 관리비가 좀 문제였어요. 이게 원래는 월세는 법적으로 연 5% 이상 못 올리게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임대인들이 일부지만 뭐 관리비를 사실 월세보다 더 많이 올려가지고 이건 관리비니까 뭐 내 맘대로 올릴 거야라고 네. 하는 경우가 또 많았는데 그런 꼼수가 있었죠. 네, 이런 꼼수를 못 쓰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핵심은 상가 임차인이 그 건물주에게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 내역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이걸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법적인 미비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그런 꼼수가 생기면 이거는 봅시다 하고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자영업자 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월세비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떤 대목들을 좀 꼼꼼히 챙기면 좋아요? 일단 계약할 때부터 관리비가 얼마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표준계약서에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플러스 청소비, 경비비, 승강비, 유지비 이렇게 항목별로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이 그냥 이거는 관리비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어떤 명목으로 이게 다 소비가 되는지를 내역을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미 계약을 했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더라도 임대인 측에서 이번에 관리비 10만 원 올릴게요. 이렇게 부당하게 과다한 관리비 상승을 요구하면 세부 내역을 요청하실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다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서 부당한 고정비용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2026년 올해에는 출산과 육아 관련한 급여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좀 오른다고 하죠? 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0원 상승이 되면서 이와 연동된 각종 출산 육아 급여도 인상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네. 배우자 출산 육아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0만 원에서 약 16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기준금액 상한이 대폭 상향이 됐는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적용되는 상한은 250만 원, 나머지 단축 기간에는 160만 원이 적용돼서 소득이 아무래도 좀 바로 줄어들면은 타격이 큰데 네. 이 공백을 좀 메울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아동수당도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요.
그 외에 또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는 월 5,000원에서 3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육아기에 그 출근 시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시 출근제 이거 얘기 나왔었는데 이것도 시행되죠? 네, 맞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돕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는 이제는 점점 더 앞으로 요 얘기는 부담스러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얘기 같은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 반려동물 키울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 병원비예요. 이게 뭐 보험이 돼 있어도 병원비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강아지들한테 올해는 제발 건강해라 병원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 덕담하잖아요. 올해부터는 세금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요? 네, 2026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 면제 범위가 기존에는 102종이었는데 112종으로 10종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은 전염병 예방 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같은 기본적인 항목 위주로 면제가 됐는데 이제는 일상 속에서 반려동물들이 자주 겪는 질환들까지 혜택이 넓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가된 부분은 뭐 구취, 입냄새 이런 네. 것도 포함이 됐고요. 소화기 문제인 변비와 식욕 부진 그리고 큰 수술이 필요한 간 종양이나 간 문맥 전신 단락 같은 중증 질환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령견들이 많이 겪는 치아 파절, 치주 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 안면 외상 같은 치과 질환 5종도 한꺼번에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정리도 할 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격언 있잖아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내가 몰랐다고 해서 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법 개정 내용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언론사들에도 잘 정리를 해두셨어요. 기자님들이. 그래서 네. 찾아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법대로 당당하게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장지수 님도 오늘 방송 꼭 다시 듣기 위해서 좋은 정보들 잘 적어놓고 공부하시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번 CES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5901님 그리고 방과 후 목돈 들으며 똑똑해지는 느낌 부자 될 것 같은 느낌 늘 주식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그때부터 오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신 김민정님 이제 먼저 가시는 날, 먼저 딱 해가지고 수익을 막 먼저 보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퇴근길 방과 후 목돈연구소 덕분에 상식 업! 짬짬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신 5290님. 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 문자들인데 왜 제가 이렇게 제일처럼 기분이 좋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끝곡. 팀의 사랑한 만큼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여러분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